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산업위생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이번 시간에 기출문제 풀어보는데 17년 1회 기사 1회죠. 기사 1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1회가 조금 난이도가 중간이나 중간보다 조금 쉬운 정도로 출제가 되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 1회도 그렇게 좀 쉽진 않았고 한 중상 정도 됐다라고 좀 평가가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겁먹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100점 만점에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60점에 합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히나 필답형 시험은 끝까지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적절한데 글짓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출문제 막 풀다 보면 처음에는 다 모르겠다가 점점 해결되는 부분이 계산 문제 같은 거는 사실 이게 공식이 그 공학자분들이 만들어 놓은 식이기 때문에 틀이 변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응용 문제 여봐야 어떤 인자를 조금 다른 단위로 주던지 아니면 온도가 변경돼서 온도나 압력을 보정해야 되는 또는 맨날 유속 구하다가 이번에는 뭐 면적을 구하시오. 어차피 우리가 이런 뭐 규칙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그냥 뒤집었다가 밑에 놨다가 위에 놨다가 이런 인자를 순서만 바꾸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진짜 이제 막 시험이 일주일 3일 정도 남으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문제가 거의 다 극복되는 수준이 되십니다. 거의 그러시죠? 아마 그렇게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다 필기를 통과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계산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점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죠. 이제 이론 문제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론들이 확실히 내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지만이 글짓기를 해도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랑 같이 남은 시간에 할 거는 계산 문제의 그 감을 계속해서 다지고 그리고 새로운 계산 문제가 딱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 응용 문제의 대처 방법이죠. 그런 방법하고 플러스로 이론 문제. 확실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확실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를 완전히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제가 이게 선생님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플래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머릿속에 그려지질 않아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계속 될 때까지 그걸 좀 주고받기를 할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자, 출발해 보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글짓기를 하시면 60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설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나와봐야 한 문제, 두 문제예요. 나머지는 다 있었던 건데 근데 처음 나왔는데요. 그거는 아주 기출문제 옛날 거 막 2007년, 6년, 막 4년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옛날에 나왔던 건데 빈도가 굉장히 적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는 필기에서 다뤘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은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리면 나오는 거고 신설 문제는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문제는 이제 이론을 이해해서 쓰는 건데 그걸 저랑 같이 해나가면서 충분히 60점, 70점, 80점 넘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80점 이상 90점은 안 만들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기사 공부 하나 하는데 거의 막 1년여를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좀 안 되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기사 하시고 이제 실무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춰 나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의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투자를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따고 나는 딱 끝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80점으로 딱 기준을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은 길었는데 빨리 출발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원형 덕트에서 레이놀드 수 5만 이하 시 난류 중심 속도는 1 나누기 7승 법칙. 이런 거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듭니까? 머릿속에 하얘지고 이번 시험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출제자 분들이 순서 배열을 항상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나 세 번째 문제 이 초반 문제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켜요. 여러분들 여기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것이다라는 거를 알고 여러분들 시험지를 펼쳐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하고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게 있겠지 하고 봤더니 어김없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내가 다 아는 문제겠네 하고서 나머지 문제부터 쭉쭉쭉 풀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얻고 나서 다시 이 문제를 도전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보니까 좀 처음 보는 문제예요. 거의 이제 신설 문제에 좀 해당이 되는데 완전 과거에는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자료 구하기도 여러분 쉽지 않고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나올 때 있는데 이 평균 속도 구하는 거 그래놓고 지금 레이놀드 수가 5만이라는 거는 난류입니다. 난류. 우리가 4,000 이상이면 다 난류죠. 그리고 1 나누기 7승 1퍼 7승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난류에서 쓰는 법칙인데 자, 요 법칙을 사용해서 중심 속도가 6m/s인데 이럴 때 평균 속도를 구하시오. 그래놓고 주어진 인자는 덕트의 반경을 R5라고 할 때 평균 속도에 해당하는 반경은 R은 0.562 R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인자로서 좀 구하려고 보니까 사실 이 필답형에 문제가 있는 게 문제 복원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를 항상 그 구전에 의해서 그 문제가 복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인자 같은 것도 하나 빠지고 막 숫자도 막 틀리고 이런 경우들이 막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는 지금 인자가 하나 빠졌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반경을 주셨으면은 기존 반경이 뭐 예를 들어서 덕트의 반경이 뭐 요게 뭐 10m다 또는 뭐 아니면은 반경을 구할 수 있는 이제 설계 인자 같은 걸 줘야 돼요. 아니면은 뭐 이제 개구면에 덕트의 단면적이 뭐 이렇게 됐다 라고 주든지 아니면은 뭐 덕트의 유량, 덕트 흘러가는 유량 그리고 지금 속도가 있으니까 그걸 나눠서 이제 단면적에서 우리가 좀 반경을 뽑아낼 수 있는 뭐 이러한 인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빠진 걸로 제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난류 중심 속도 1퍼 7승 법칙을 쓰려면은 참 이거 거의 뭐 안 나오는 식인데 여러분들 이거 외우지 마세요. 제가 참고로 그냥 써드립니다. 자, 이러한 이 식이 바로 1퍼 7승 법칙이에요. 난류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여기서 지금 쓴 Umax라는 거는 지금 최고 속도를 얘기하고요. 최고 속도하고 같은 말이 바로 중심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알려주는 게 중심 속도하고 최고 속도 같으니까 최고 속도 알려주고 평균 속도 뽑아내라는 거야. 그럼 Y에다가 지금 레이놀드 수 쓰면은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건 뭐예요? R, 반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넣을 수 있는 인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비율만 줬어요. 반경 비율만. 그래갖고는 비율 가지고는 여기다 넣을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좀 완성이 안 되고 이 문제 자체에서 지금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자, 제가 이 문제는 이걸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찝찝해요. 왜냐하면 딱 반경 주면은 1퍼 7승 법칙으로 딱 풀려지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 1퍼 7승 법칙의 경험식이 있어요. 경험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실제적으로 실무자가 그냥 계속해서 실험을 또는 그냥 실험실에서 실험을 계속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이 정도 비율로 값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경험식이 자, U는 평균 속도는 전체 속도의 죄송합니다. 최고 속도의 한 80% 수준이다 라는 경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난류인 거 5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최고 속도가 중심 속도라는 거 같다라는 거 알고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주어진 인자가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해서 이렇게 좀 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아니 선생님 저 이거 이때 제가 시험 예전에 봤었는데 한번 낙방했었는데 또는 제가 알고 계신 선배님이 이거 문제를 적어 오셨었는데 그때 여기 인자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인자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런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수정해서 다시 재업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한 거를 영상을 제가 공지를 할게요. 수정했다고. 그래서 일반 지금 저를
제 거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공지를 보고 다시 보시면 되고, 아니시면은 수정된 영상이 아마 지금 제 모습은 없어지겠죠. 수정된 영상이 아마 올라가서 이게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식은 그냥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 사실 여러분들 암기는 하지 마세요. 이거 사실 이런 거 주는 게 정상입니다. 주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처음 쓰는 식, 필기에서 나오지도 않았던 식들은 주는 게 맞지만, 출제 범위 안에서 사실 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 하자는 없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진짜 이건 변별력을 위해서 낸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을 주어졌다, 그리고 인자들이 주어졌다 했을 때 대입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식 있으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봐두고 시험 들어가는 거랑 안 보고 시험 들어가는 거랑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결을 했고, 지금 주어진 인자로는 이렇게 답을 좀 산출해봤습니다. 해서 4.8m/s가 되고요. 자, 2번 문제로 갈게요. 자주 나오는 거죠. 무조건 좀 맞춰주셔야 되는데,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자, 근로자가 95dB 2시간 동안 노출됐고 허용시간은 4시간, 90dB에 3시간 노출되는데 허용시간은 8시간. 친절합니다. 원래 허용시간 안 알려주죠. 안 알려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필기 때부터 계속 했는데, 실기 저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기출문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소 팔구 이렇게 외웠죠? 소 팔구, 내가 소를 팔구 해가지고 소음의 이 노출 시간 기준은 8시간 기준으로 90dB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5dB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반씩 깎이죠. 100dB 2시간, 105dB 뭐 1시간 이런 식으로 좀 되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허용시간 다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판단하려면 우리가 뭘 구해야죠? 그렇죠? 노출 지수를 갖다 먼저 구해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 답안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항상 먼저 맨 위에 산식을 올려야 됩니다. 자, 산식 노출 지수를 먼저 구해야겠죠. 이 i는 C1, T1. 여기서 C1은 노출된 시간이 되겠고 T1은 허용되는 시간이 되겠죠. 플러스 C2, T2 땡땡땡 몇 개 나올지 모르지만 CN, TN 이렇게 해서 식이 좀 만들어지고, 현재 주어진 거는 2개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좀 대입을 해보면, 자, 90dB 먼저 넣어볼게요. 90dB은 3시간 노출됐죠. 허용시간은 8시간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95dB은 노출 시간이 2시간이고 허용시간이 4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EI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거 계산기로 좀 눌러보면은, 자, 값이 0.875. 자, 노출 기준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죠? EI가 1 초과인지 아닌지 보는데, EI가 지금 현재 1보다 미만이죠. 이므로 노출 기준 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서술해 주시면 되겠네요.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간단한 문제 꼭 풀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3번으로 가죠. 고온, 순화, 메커니즘 4가지. 이제 인체가 고온에 적응돼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병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살려고 이제 적응돼 가는 과정. 조금 표현이 과격했나요? 여러분들이 고온의 환경에 계속해서 노출이 돼요. 근데 이거 잠시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인체가 살려고 적응을 하잖아요. 그때 생기는 이 반응을 갖다가 고온순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체표면에 땀샘수가 증가되는 거죠. 땀샘수 증가. 왜냐하면 땀샘이 많이 나와야 체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온에 적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약해지는 게 이제 이 먹는 위액 분비. 이거는 저도 왜 되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인체에서 어떤 역할이 되는지 모르는데
그냥 외우겠습니다. 제가 의학 박사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조금 좀 준비를 해주시고, 자, 산도도 감소되고, 자, 그 다음에 혈중의 염분량이 감소. 염분량 감소되고, 마지막으로 간 기능이 저하되고. 그 외에 뭐 고온수나 필기 때 외웠던 것들이 조금씩 기억이 나신다. 그리고 써주셔도 됩니다. 이거 위액분비하고 산도 감소 이거 따로 써도 되나요? 그거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위액분비 감소하고 산도 감소는 조금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소화 불량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쓰시지 마시고 이렇게 4가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 보죠. 공기의 비중을 1이라고 할 때 사염화 에틸렌의 유효 비중은 5.75로 공기보다 무겁다. 하지만 작업자의 호흡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후드를 작업장 바닥면이 아닌 작업장 위 개구면에 설치하는 이유를 유효 비중을 들어 설명하시오. 사염화 에틸렌의 농도는 만이고 유효 비중이 5.7이랍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자, 무슨 내용인고 하니 사염화 에틸렌은 비중이 5.7이니까 공기보다 5.7배 무겁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그냥 공기 중에 냅뒀을 때 사염화 에틸렌은 어떻게 돼야 되죠? 무거우니까 가라앉아야 되는 거죠. 5.7배라 무거우니까 당연히 가라앉아야 되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가라앉는데 이 오염물질을 제거하려면은 작업장 바닥 쪽에 환기구를 두어서 또는 여기에 후드를 두어서 빨아들이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하지만 왜 작업장 위 개구면에 거의 창문 있는 위치 정도에 또는 천장 위치에 왜 이 설치를 하는지 유효 비중으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무슨 답이냐면 유효 비중, 그 혼합된 물질의 유효 비중을 알고 있습니다. 사염화 에틸렌의 농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농도라는 게 지금 1000ppm이라는 게 ppm 뭐예요? 100만 분의 100만 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만이라는 겁니다. 1000ppm은. 그러면 전체가 100만으로 봤을 때 100만 중에 만이니까 몇 퍼센트예요? 다시. 아니, 여러분들 100개 중에 1개라고 하면 몇 퍼센트예요? 1%. 100만 개 중에 10,000개 몇 퍼센트입니까? 1%죠. 그렇죠? 지금 사염화 에틸렌이 1%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업장 중에. 물론 이 오염물질로서는 굉장히 많은 농도긴 하지만 섞였을 때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실 때 이 설명을 해야 되겠죠. 먼저 작업장 내 공기의 유효 비중을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필기 때 산출을 많이 해봤죠? 안 해보셨나요? 일단 하고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써보면 10, 자, 유효 비중, 혼합 비중 S라고 하고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사염화 에틸렌의 비중이 SA라고 해볼게요. 곱하기 얘 농도가 있을 거니까 얘 사염화 에틸렌 농도 당연히 CA라고 해볼게요. 플러스 SB 얘는 그 외에 작업장에 있는 다른 물질. 다른 게 이제 사염화 에틸렌이랑 여기는 공기밖에 없어요. 뭐 공기가 되겠죠. 공기의 비중 그리고 공기의 지금 현재 농도가 되겠습니다. CB. 더 있으면 이제 쭉쭉 쓸 수 있겠죠. 막 3개, 4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SN, CN 이렇게 하고 요 전체는 지금 우리가 뭘로 구할 거냐면 여기 다 단위가 ppm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ppm. ppm이라는 단위 없애주기 위해서 ppm 100만 분의 1이니까 100만을 집어넣겠습니다. 이해되세요? 분모에 100만 집어넣은 거. 여기에 ppm 넣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입해 보면 사염화 에틸렌은 비중이 5.7이죠. 농도가 만입니다. 1000ppm 플러스 공기는 지금 비중이 얼마죠? 1이고 농도가 얼마죠? 농도가
아니 뭐 생각해보세요. 100만 중에 사이오마이틸렌이 만이고 나머지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99만. 오케이. 자, 99만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전체 100만으로 나눠주면 자, 비중이 나오는데 요거 값을 계산해 보니까요. 얘가 1.04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얘 혼합된 비중이 1.047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어이? 사이오마이틸렌은 5.7인데 섞이고 나니까 비중이 얼마예요? 거의 뭐 공기나 고만고만하죠. 1000ppm이나 있는데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1.047, 이 공기하고 비중이 비슷비슷할 때는 어디에 있냐면 공기랑 완전히 혼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섞여 있으니까 어떻게 환기하는 게 좋냐면 그냥 공기 빠져나가기 좋게 만드는 겁니다. 작업자 코에 안 닿게끔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자 그 코 위치에 있는 게 이제 창문 위치잖아요. 그래서 요 작업자 위 개구면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말로 풀어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제가 말로 풀어서 써놓은 거를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한 걸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정답이 없는 겁니다. 이해만 되셨으면 유효 비중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작업장 내에 섞여 있는 사이오마이틸렌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고 떠다니고 있는 사이오마이틸렌을 환기하기 위해서 바닥면이 아닌 작업장 위에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안 되시면 질문 주시고요. 5번으로 넘어갈게요. 후드 중에 오염원이 후드 외부에 있고 송풍기의 흡인력을 이용하며 유해물질의 발생원에서 유해물질을 후드 내로 흡인하는 후드의 형식과 종류를 3가지 쓰시오.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자, 정확한 판단은 일단은 오염원이 후드 외부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으면 뭐죠? 완전히 이제 포위하고 있는 식이죠. 포위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흡인력을 이용한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캐노피형 후드도 흡인력을 이용하지만 제가 급했네요. 자, 후드가 3가지 있죠. 포위식이 있고 뭐 있죠? 외부식이 있고 또 그렇죠. 수형 리시버식이 있는데 자, 포위형은 완전히 이제 오염물질을 포위하는 형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후드를 가동하는 오염물질이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거의 뭐 후드 내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체 정화형 뭐 그런 형식도 있고 이 전체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후드 전체에서.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외부에서 흡인하는 거는 진짜 외부식이에요. 우리가 특히나 이제 많이 보는 게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후드 외부에 있죠. 오염원이 이 흡인력을 이용해서 빨아들이는. 그래서 외부에 이제 기류의 방해를 영향을 받지만 작업 영역을 방해하지는 않는 그런 형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리시버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캐노피형인데 여기에 이제 열원이 있을 때 열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열 부력 상승을 미리 예측해서 기다리거나 또는 그라인더 커버형 같이 관성 기류를 예측해서 기다리는 그러니까 기류를 예측하고 거기에 플러스 흡인력을 이용해서 흡인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오로지 지금 외부에 있고 흡인력을 이용하니까 가장 적합한 게 뭐겠어요? 그렇지. 지금 외부식을 얘기하고 외부식 종류를 3가지 정도 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형식은 외부식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종류 쓰면은 제가 이거 노래로 했죠. 이론 시간에 했잖아요. 그때 외부식 어떻게 했냐면 웨토리그 노래로 루버 외부식 슬로트와 그리드 벌써 3가지 다 나왔네. 이렇게 해갖고는 루버형 루버 외부식 슬로트와 그리드 이거 벌써 다 나왔네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뭐 여기에 추가로 뭐 푸시 풀력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풀어줬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20문제 나와야 되는데 자, 전체 환기 시설 설계를 위한 계획의 목적에 따라 환기장치법과 필요한 환기량법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는 제가 그냥 띄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거 보면서 좀 설명드리려고. 자, 환기장치법은 답이에요. 이게 작업장 위치와 기상조건, 정화장치 조건에 따라 환기량을 산출할 법이다. 선생님 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좀 못 외우겠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말 잘 아는데, 자, 그랬을 때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환기장치법은 뭡니까? 주어진 여건에 맞게 환기장치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작업장 조건이 뭐 기류도 그렇고 기상도 그렇고 정화장치 출력도 좀 안 나오고, 그래서 여기 오염물질 다 잡을 수 없어요. 한 70%밖에 못 잡는데 그래도 이 상황에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환기장치법이에요. 기상조건 정화장치 작업장 위치에 따라 환기량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필요 환기량법은 오염물질의 종류, 특성에 따라 그 목적에 맞는 환기량을 결정하는 방법. 그 오염물질의 종류를 알고 특성을 알아서 노출이 작업장한테 안 되게끔, 위해가 안 가해지게끔 완전히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환기량 산정의 기본이 되는 방법은 필요 환기량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오염물질에 포커스가 맞추고 오염물질 제어에 포커스가 맞게 제어할 수 있게, 되게 쉽게 제가 풀어 쓴 거예요. 자, 왜 오염물질 제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 환기량. 아, 이거 하려면은 조금 작업장을 증축하고 바꿔야 되는데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필요 환기량법은 제어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1번, 1, 2번의 차이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직경이 20cm인 원형 덕트가 있대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요거는 우리 그 문제풀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아마 같이 했을 겁니다. 요 문제. 그래서 기출 문제를 가져오다 보니까 했던 문제도 나오고 반갑죠, 굉장히.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면 플랜지의 최소폭 어떻게 구하죠? 네, 간단하게 이렇게 구했어요. 폭은 저기 지금 직경만 있을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이 덕트의 단면적을 루트로 씌워버리면은 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구해보면, 자 여기 센치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단위 환산할 필요도 없고 4분의 파이 d의 제곱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 그대로 넣을게요. 20cm죠. 제곱 이렇게 넣겠습니다. 해서 요거 산출해보면, 자 U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요, 계산기로 눌러보니까 오케이 17.72cm 정도, 이렇게 해서 플랜지의 최소폭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졌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플랜지가 있는 경우에 플랜지가 없는 경우에 비해 송풍량이 몇 % 감소되는지 쓰시오. 요거 우리가 외워놔야 되는 거죠. 플랜지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한 25% 정도 감소되고, 슬로트형 후드의 경우에는 한 30% 감소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뭐 식을 뭐 이용해가지고 바닥면 위에 있는 후드, 그 다음에 바닥면 위에 후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플랜지까지 쓰는 경우, 그랬을 때 환기량이 얼마 되는가, 요거는 제가 문제에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때 제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답만 먼저 알려드리면 그때 33.33% 막 이렇게 나와요. 이건 제가 식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플랜지 붙이면 얼마 줄어든다고요? 25%.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